시점에 대해서는 열려있지만 좀 가능한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이 최강등 특검법이 합의가 안 돼서 만약에 이제 발의가 안 되든지 안 돼서 그러면 또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단독 처리할 경우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또 부결, 폐기, 이 악순환이 계속될 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내에서는 상설특검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사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실제로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면 상설특검이나 국정조사 중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상설특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됐고요. 상설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합의는 아직 이뤄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은 세 번째 더 강력한 특검안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3자 추천 특검법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부분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시간이면 결단 내리는 데는 충분한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설 특검도 여러 가지 검토는 되어 있고 내부에 그것을 내자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다 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동시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순서와 시기는 어떻게 할 건지 정무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냥 미룰 수는 없다. 10월달이 되면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아있는 8월달에 한 보름 정도, 그리고 9월달에 한 달 정도 안에는 이것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마무리돼서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법 추진과 국정조사가 추진이 같이 병행되는.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만 거부권과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특검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했고요. 지금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된 상태인데 이 한동훈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도 공조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참사가 참사를 덮고 이슈가 이슈를 덮고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정말 국정농단과 같은 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내는 특검법도 우선순위와 순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을 통해서, 공수처를 통해서 아니면 상설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회의 마지막 권한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정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다. 다른 특검법에 비해서 약간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지금 가장 강력한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한번 거부권을 당한 상태인데 그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국한해서 정의당이 발의를 했고 그거는 21일 때 한번 거부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막 줄줄이 영부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백,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최근에는 최혜병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다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그중에 또 관련자 한 사람의 녹취를 들어보니까 또 세간을 포함한 마약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까지 쭉쭉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으로 처리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정말 입법부의 권한만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개혁법안, 그 다음에 정의를 실천하는 문제와 함께 민생도 같이 다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고 양쪽의 성과를 같이 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저희들의 큰 고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 꼭 필요한 여야 간의 합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에 추경호 대표께서도 최근에 여야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 지금 추리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정도에는 우리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국힘당 쪽의 의견도 우리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그럼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특검법 이제 새로 발의가 돼야 될 텐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뭐 양평고속도로라든지 명품백 이런 것들이 다 사항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특검법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인지되거나 발견된 모든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확장할 수 있는 요건도 지금 사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명시적으로 넣게 된다 그러면 좀 더 강력하고 명확하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법안도 사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상황을 타개할 전략이 따로 있는지. 네. 똑같이요. 답답하죠? 이 문제 왜 우리가 타개를 못할까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국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첫 번째 책임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면 여야가 같이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또 이천종 부장 현안 모습이 좀 흘린다고? 예. 네, 지금까지 이제 주로 정치 현안 질문들이 많아서요. 저는 약간 경제 현안 쪽으로 좀 돌려서 여러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는 공인회계사 출신이시니까 아마 세법 이런 분야에는 사실 전문가시기 때문에 답변이 좀 더 상세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문제인데요. 지금 기조연설의 첫 번째 말씀 주신 것도 상속세 관련인데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의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의 상속세에 대한 입장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속세랑 관련해서는 좀 큰 틀의 제안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요. 상속세가 제가 회계사를 한참 하던 한 30년 전에 규정하고 거의 동일해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고 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가지고 상속세를 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산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산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상속인들은 다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상속은 분할해서 받게 된다라고 하면 취득하고 있는 유산은 좀 작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산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취득하는 사람 입장으로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요거에 대한 만약에 체계를 검토한다라고 하면 이때 한꺼번에 고려하면 어떨까?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것 있었죠. 최고 세율을 낮추자. 그 다음에 과표를 좀 조정하자. 그리고 대주주 지분에 대한 경영권 할증 평가는 좀 없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고 세율 적용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상속세는 상당한 유산,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근데 이거를 최고 세율을 적용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큰 부자들한테만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산층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만 조금 이른 말이기는 하지만 저희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당원과 강령을 조정을 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어서 그 주택 하나가 만약에 상속이 됐을 때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던 상속세 납부 의무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작년에 상속세가 개시되고 나면
한 3분의 1 정도가 상속세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것은 유일하게 뭐냐면 주택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상속재산의 상입됨으로 인해서 전에는 잡히지 않았던 상속세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합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의 상속세 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유산이긴 하지만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의 최고 세율을 40%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지금 49.5%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의 정책과 정의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상속세가 30년 또는 40년 경과할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으나 하지만 초부자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이번에 정부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못지않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국내에서도 주가 폭락이 이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 문제에 되게 민감하고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 문제에 민감해서 촛불 집회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의원들 간에 이제 단톡방에서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후보께서 당대표 토론회에서 이제 완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언급해 주셨고, 이제 반면에 이제 진성준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시행 한 번도 못 해본 건데 시행은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투세가 가장 좀 뜨겁죠. 네네. 우리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행을 유예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해지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는 그거는 좀 파악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시행하자는 분들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보완 후 시행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다양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세 문제는 사실 주권자이고 납세자인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 조항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민들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당내에서도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도 사실 금투세랑 관련되어 있는 토론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되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납세자들이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저한테 보내는 문자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일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지식 전달이나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완을 조금 구체적인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완 후 시행하시게 되면 보완할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보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지금 단기납으로 지금 원천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연 단위로 신고 납부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투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당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부양가족 공제할 때 인적공제에서 제외됐던 부분들을 만약에 예외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공제 한도가 지금 5천만 원인데 이 공제 한도를 이재명 대표도 제시했지만 조금 더 상향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은 사실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라 아예 과세가 제외가 됐던 부분인데, 대신 이 안에 여러 가지 과세 체계가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원칙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금투세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적용이 되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장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최근에는 좀 외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긴 했지만, 지금 동학개미가 아니라 서학개미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경제 잠재력에 비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많이 저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인식하고 있을 텐데요. 외국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과세를 합니다.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죠. 그런데 국내에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외국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국내의 손실분과 외국의 이익분을 합쳐서 통산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리적인데, 우리나라의 소액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물론 과세하지 않지만 그 손실도 통산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손실 본 것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외국에서 이익 본 거에 대해서만 이익을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 외국에 투자한 이익과 국내에서 본 손실이 합산돼 가지고서 세금이 과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또 적용이 되게 되면 2월 결손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올해 주식 투자에서 본 손실을, 내년에 주식 투자에서 본 손실을 그 다음에 크게 이익 봤을 때 통산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5년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 만약에 소득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면 5년 안에 2억 5천. 만약에 그 한도를 1억으로 올린다 그러면 5년에 5억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은 소액 투자자들이라든가 중산층 아니면 직장인들이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에 대해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부분 합리적으로 절세되는 효과도 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죠. 예, 관련해서 지금 종부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 세금 문제가 항상 외연 확대하고 당 정체성 문제하고 대립되는 어떤 쟁점이 되었는데, 종부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내대표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방안을 처음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내에서도 이게 지방 재정 문제라든가 재산세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이거 당론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지. 당론으로 추진하려면 충분한 토의와 우리 의원들 전체 총회에서 사실은 승인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 부분은 사실은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감세기조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세기조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부자 감세라든가 경제 운영 실패 등으로 인해서 역대 재난급인 재정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가를 위한 감세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니까 종부세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시가를 상당히 실제 거래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의 비율도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종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부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줄여줄 부분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 불안정을 또 가중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종부세와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우리 경제신문과 함께 인터뷰를 할 때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한 많은 조세 저항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담이 크다면 완화를 고려하는 것도 조세 정의상 정책상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통계를 한번 봤어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종부세 거둔 통계가 얼마나 되나 살펴보니까 약 900억 정도 상당밖에 안 거쳤더라고요. 이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했더니 900억밖에 안 돼? 추가로 감액해 줄 게 있을까? 900억이라 그러면 아주 진짜 비싼 1세대 1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주 소수만 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식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시사점은 뭐냐면 900억밖에 만약에 안 거쳤다면 세원으로서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적 합의라든가 토론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통계의 결과와 내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에 정부도 이번에는 종부세와 관련된 부분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